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시선 집중 일요일에는 기획 시리즈 도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도시의 주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동근 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 교수와 함께합니다. 9월 21일 일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느긋하게, 그래서 더 깊이 있게 일요일에도 시선 집중해 주세요. 시선 집중 기획 시리즈 5부작 도시 이야기. 네, 도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여러 측면으로 나눠서 이야기해보는 도시 이야기 시간입니다. 임동근 교원대학교 교육박물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러니까 나눌 주제는 도시의 주택인데, 예. 그 전에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도시의 교통을 다뤘어요. 예. 이제 그 듣고 우리 애청자 한 분이 의견을 좀 주셨는데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그 대중교통 분담률 얘기를 하면서 지방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대중교통 정액제를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문제가 있다. 그런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수치를 제가 들었었는데 그 대중교통 분담률을 갖다 제가 20%로 그냥 퉁쳐서 나갔어요. 근데 실제로는 대중교통 분담률이라는 게 그 계절 다르고 월 다르고 요일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최저치를 갖다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좀 낮게 이렇게 예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평균을 낸다든지 하는 게 조금 의미가 없어서 이게 이제 지방의 도시에다 이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문제죠. 그래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도 높을 때는 50% 넘거든요. 그래서 이제 편차가 있는데 그런 이렇게 막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괜히 이제 잘못 말씀을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 점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제 그 좀 도시의 주택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도시의 주택은 뭐 그냥 아파트 아닌가요? 예, 우리나라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거의 70% 정도를 이제 아파트를 선호를 하고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딱 이제 공항하고 이제 서울 이렇게 저기 착륙하기 전에 이렇게 내려보면 다 아파트로 놀랜다면서요. 이제 좀 많이 많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도시의 주택의 기본이 된 건 역시 땅덩이가 좁아서 이렇게 봐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럼 동인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밀도로 치면 아파트가 그다지 그렇게 고밀로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건 상당히 상식 밖에 지금 말씀이신데 어떤 점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우리나라는 아파트라기보다는 아파트 단지예요. 그렇죠. 빈 땅이 많습니다. 아파트 안에서도. 그래서 실제로 고밀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저밀 아파트 단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저밀이 그러니까 더 인기죠, 당연히. 그렇죠. 1층을 공원처럼 막 꾸미고 막 하는. 거기다 이제 재건축한다고 하면 이제 뭐 그 대지 이렇게 그 비중도. 그러면 땅덩어리 때문에 아파트가 많이 이게 지어진 게 아니다? 그러면 이유가 뭐예요? 일단 빠르고 많이 짓게 하기 위해서, 대량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겁니다. 벽돌 짓듯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주택이 만들어지는 것들은 맨 처음에 시도를 한 건 뭐냐면 싸고 빨리 많이 짓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업 도시화되면서 노동자들이 도시에 많이 필요할 때 이른바 이제 그 탈농 하면서 도시로 유입되는 게 그때 속도도 엄청 빨랐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급격한 이제 공업화를 겪으면서 선진국에서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주택 유형이 이제 쭉 이제 퍼졌던 거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아파트가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들 가장 많이 이제 효용을 본 거는 BOQ예요. BOQ는 뭐예요? 군대 막사. 군대 막사를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 군인들을 갖다가 이렇게 휴전선 때문에 갑자기 이제 전선이 생기니까 그 군인들을 갖다가 수용하기 위해서 집을 엄청나게 많이 짓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 38선에서 휴전선으로 바뀌면서 그때 이제 거의 이제 대부분의 공병들이 이제 아파트 2층, 3층짜리 아파트를 지었죠. 공병들이?
예. 그래요? 예. 민간 건설사가 온 게 아니라? 예. 잠깐만요. 그래요? 그 변천사는 좀 좀 이따 여쭤볼 텐데. 예. 근데 지금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게 대량으로 빨리 예.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아파트 쪽으로 예. 갔다. 지금 이 말씀을 싸게. 주셨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대량으로 빨리 공급하려고 했던 예. 원인은 예. 농촌에서 벗어나서 예. 도시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아지니까 예. 이거잖아요. 예, 서울은 10,000원이다. 뭐 이게 이제 1960년대의 모토였으니까. 근데 그러면 여기서 하나 설명이 돼야 될 게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통념은 예. 그냥 어떤 그 고향을 버리고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온 분들 같은 보통 일반적으로 달동네 예. 나 이런 데에 어떤 거주를 하지 아파트에 예. 들어가진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한 정책이 되는 거예요. 시민 아파트라고 해서. 초기 모델은 예. 그런 거였다. 예, 그래서 이제 영등포에 갑자기 막 15만 명씩 막 늘어나기 시작할 때, 예. 예, 그럴 때 이제 그 사람들을 그 판잣집을 허물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어요. 시민 아파트. 산자락에 있는 시민 아파트들 지금 몇 개 흔적 남아 있는 남산이라든지 이런 데 있죠. 아직 좀 남아 있는 데 있죠. 예, 원래 판잣집을 허물고 거기에 이제 적어도 한 15%에서 30%는 그대로 재입주를 시킨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도심 안에서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노점을 하든 아니면 뭐 이렇게 서비스업을 하든 네. 멀리 이제 딴 데다 이제 수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짓겠다라고 했던 정책이 잠깐 아주 잠깐 1년, 2년 있다가 이제 그 와우 아파트 붕괴되면서 폐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역사적으로 한번 훑어보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최초의 아파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인원들을 예. 수용하기 위한. 예, 그렇죠. 그러면 최초의 아파트는 어떤 거였어요? 서울에서? 그거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뭐 일제 시대 때, 약간 일제 시대 때부터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일제 때 아파트가 예,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아파트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니면 지금 우리식으로 이렇게 동이 있고 뭐 단지형을 갖다가 아파트로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예, 이제 개념 자체가 좀 달라서요. 네. 예, 학술적으로는 뭐 그거하고 논쟁도 있고 논의도 있지만 예. 그러면 교수님이 조금 얘기했던 그 시민 아파트 예. 그 개념을 그러니까 적용을 하면 최초는 어떤 거예요? 시민 아파트 58년도부터 시작을 하죠. 58년도? 예. 그러니까 조금씩 그것도 이제 본격적으로는 아니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중요한 거는 이제 60년대 초반쯤 시작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62년도 마포 아파트가 거의 최초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시민 아파트의 원조는 마포 아파트? 그 마포 아파트 시민 아파트라기보다는 아무튼 마포 아파트가 어디 있던 거예요? 그 마포 아파트는? 그 공덕동 위에 있던데. 공덕동 위에? 예. 말리새길 올라가는 그쪽 얘기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예. 그 아파트가 마포 있었어요? 아파트가 이제 추천으로 있었던 건데, 예. 예. 그 62년도인데 제가 왜 마포 아파트를 갖다가 우리나라 아파트에 이제 그 처음 출발이라고 보냐면 아파트 단지 안에 놀이터가 있었어요. 요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 그 개념으로. 예, 놀이터도 있고 이제 예. 빈약 하나만 주차장도 이제 있고 뭐 이런 예. 식으로 들어가면서 예. 예전이랑은 좀 달랐죠. 예전엔 중정형 아파트로 해서 이렇게 건물로 삥 둘러가지고 가운데 뻥 뚫어놓은 아파트들이 있었는데, 오. 예, 그거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상복합으로 이제 발전을 한 거고, 예. 예,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마포 아파트가 거의 최초입니다. 그게 62년입니다. 62년? 예, 그게 이제 그 최초의 형태. 예. 그 다음 형태는 어떤 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한강맨션 70년, 동부 이촌동의 아파트 단지, 그다음에 여의도 시범 아파트. 여의도 시범 아파트는 너무 튼튼하게 지어가지고 예. 뭣도 안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듣고 맞습니까? 그렇죠. 예, 못도 안 들어가는데 물이 새는 아주 희한한 아파트죠. 주민분들 화내실 수 아니 있어요. 처음에. 처음에. 예, 처음에. 그게 그럼 2세대 아파트. 70년, 71년 이때부터 와우 아파트가 무너지기 직전에 계획을 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당시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중산층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시민 아파트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면 2단계, 1단계가 보통 어떤 서민, 예. 이쪽이라면 2단계 아파트는 중산층을 위한 예, 아파트. 중산층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 아파트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이전의 시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장재가 없었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옵션입니다. 예. 그리고 벽만 있고. 예, 골조만 딱 해가지고 분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민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약간 좀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초기 부담금을 갖다가 낮추기 위해서 내장재를 빼고, 내장재는 너희가 돈을 조금씩 벌어가면서 뭐 벽지도 바르고 뭐도 하고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분양가 낮추려고. 예, 그렇게 마이너스 옵션으로 갔었는데 예. 이제 중산층 아파트는 반대로 극단적으로 가죠. 풀 옵션입니다.
그래요? 예. 2단계에서 이제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풀옵션으로 하면서 가격도 10배가 되고 뭐 이렇게 물가가 오를 때긴 하지만 중산층용이 되니까 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예. 그러면 그 대표적인 예가 여의도 시범 아파트. 예. 그렇죠. 시범자 들어가는 거. 그러면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는 그건 70년대 후반이니까. 그 3단계로 가는 겁니까? 예,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가 되는 거고. 예. 그러면 3단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70년대 후반부터라고 볼 수도 있고요. 80년대 본격적으로는 8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강남 개발이랑 같이 갑니다. 그거는. 예. 그러면 이제 그때는 말 그대로 부자 아파트로 바뀌는 겁니까? 예. 예, 바뀌죠. 그게 예. 이제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것뿐 아니라 뭐 3호 가든 뭐 아니면 뭐 좀 많았죠. 라이프 주택이라든지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다양한 주택 회사들이 만들어지면서 그거 오랜만에 들어보는. 예. 이렇게 이제 좀 삼익 아파트도 그렇고. 그게 3세대 아파트입니까? 예, 이제 고급화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강남과 함께. 그거는 그러면 서민용이었다가 중산층이었다가 예. 3단계라고 하면은 부자용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이제는 이제 확실히 이제 돈이 없어서 아파트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같이 결합되는 게 주택 분양의 시대입니다. 77년도부터 시작하니까. 그 전에는 분양 제도라는 게 없었나요? 있긴 있었는데 예. 이게 동시 추첨, 그러니까 동시 분양해가지고 추첨하고 막 이런 그 주택 분양과 관련된 예. 그 정부의 본격적인 제도가 들어간 거는 70년대 후반이죠. 그래요? 예. 그래서 분양은 박정희 대통령 때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 건 전두환 대통령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3단계 아파트는 그럼 내부 형태나 이런 것들은 뭐 특이점이 있습니까? 발코니, 그러니까 바렌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실히 달라졌고요. 예. 베란다가? 예. 어떻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전에는 베란다가 별로 없었나요? 있었는데 이제 서비스를 얼마나 뽑아줄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랑 같이 연결되는 거냐면 주택 분양 제도라는 게 그 평형 따라 국민주택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민주택 크기 84m 어깨래.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지금은 이제 재개발 때 가락 시형 아파트 있잖아요. 예. 그건 몇 단계예요? 가락은 굳이 따진다고 하면 3단계 끝이죠. 예. 그리고 또 하여간 거기도 있고 또 신천 쪽에도 있었는데 저게 지인이 거기 살아서 한번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자, 이 시형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고급화되면서 이 고급화만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서민 아파트로 이제 시형 아파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성산 시형 있고 잠실 시형 있고 뭐 이렇게.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놀러 갔는데 구조가 희한한 게 그때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라 화세식이라고 부르던데요. 쭈그리고 앉아서 쭈그리고 앉는 그 화장실 아시죠? 그리고 그걸 건너가야 욕실이 나오는. 이런 구조의 아파트에서 제가 한번 놀러 간 적도 있었거든요. 예, 뭐 그 60년대생이신 분들은 뭐 그런 경우가 많았죠. 뭐 또 출생연도 얘기하고. 그래서 386이라고 하는 60년대생들은 왜 이렇게 엉덩이하고 이제 다리가 동시에 붙으면 힘이 안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예, 뭐 쓸데없는 얘기로 빠지지 마시고. 예, 아무튼 좌변기와 관련돼서는 좀 문화 차이가 있긴 했죠. 그러니까요. 아무튼 3단계 같은 경우 그럼 이제 부자들의 아파트. 부자들의 아파트와 이제 시민 아파트, 시형 아파트라고 하는 이제 아파트가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시형 아파트도 3단계에 나오는 겁니까? 예,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단계 직전에 나오는데 잠실 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형 아파트를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예, 잠실 시형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거든요. 엄청 많았잖아요. 예, 근데 그때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언젠가 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설계하는 분들하고 다 이제 그 반포에서 배구 대회를 하는데 부녀자들끼리 평형대로 갈려가지고 이제 위화감이 생기는 걸 갖다가 이제 서울시 관계자들이 보고 그 담당하는 교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게 제 지도 교수님이었는데 그 지도 교수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 좀 평형을 갖다가 좀 낮춰가지고 사회 통합도 좀 고려를 해야겠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획 시리즈 5부작 도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 3단계 아파트 그 다음 단계도 있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레미안의 시대 뭐 아니면 뭐 이제 민간 브랜드 아파트 예.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럼 3단계까지는 주로 이제 공영 개발 중심이라고 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시행은 이제 정부가 많고 예. 민간이 하더라도 이제 택지 개발과 관련돼 가지고
그 요즘 이제 한참 많이 나오는 LH가 땅을 싸게 공급하고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모델이 80년대 모델이니까. 그렇죠. 80년대 하면 사실은 주공 아파트라고 하는 게 있었죠. 주공 토공의 이제 맞아요. 결합인데 그렇죠. 이제 주공하고 토공하고는 조금 다른 식으로 이제 움직였고요. 예. 그때 아무튼 역사는. 주공 예. 아파트라는 이름도 되게 많았어요. 예, 아파트 그렇죠. 중에. 예.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4단계가 되면 민간 예. 브랜드 아파트가 등장을 예, 브랜드화가 되고 이제 재건축을 통해서 이제 그 주민들이 모여서 시공사를 갖다 선정을 하면서 재건축. 예, 우리는 A 마크 달자, 우리 B 마크 달자. 그러면 이제 A 건설사가 B 건설사가 와가지고 이제 수주 경쟁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게 이제 이후의 모습이죠. 그 다음 단계도 있습니까 혹시? IMF 이후 그 다음부터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이제 그렇죠. 주상복합으로 넘어갔다가 그렇죠. 이제 주도권이 뭐 이제 신도시에서 이제 약간 좀 다른 형태도 좀 나왔긴 했는데 예,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근데 아파트의 변천사를 이야기를 하려면 또 하나 지금 고려해야 되는 요인이 교육 여건 부분이 하나가 있고 예. 그다음에 어차피 부동산은 자산 증식의 수단이었던 것을 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예, 이거 그렇죠. 연동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이렇게 뭐 한 1, 20분 안에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뭐 요즘 초품화라고 들어보셨죠? 아, 예. 예,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초품 예. 예, 그래서 이제 초품화만 돼도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전세가 몇 %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의 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교육이 이제 그렇게 아파트 형태로 들어가는 것들은 약간 좀 계보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강남에 8학군 만들어졌을 때, 80년에 이제 그 서초 강남 이제 교육청 만들어지면서 이제 8학군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학군 안에만 있으면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상관없이 집값이 올라가죠. 교육 여건이 아파트 가격을 좌우하는 건 지금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특정한 그러니까 이게 평준화 시대였기 때문에 네. 뺑뺑이를 갖다 영역으로 이제 나눴잖아요. 이 여기에 살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학군 안에만 살면 그 뺑뺑이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권역이었다면 이제 요즘 나오는 초품화라든지 이런 교육열과 관련된 거는 좀 다릅니다. 왜냐면은 고등학교, 대학교 입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전국구화 돼가지고 네. 이제 인터넷 강의도 굉장히 많고 예. 뭐 대치동이 굉장히 메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이제 잠깐 하숙하는 고등학생들도 많고 뭐 이러면서 그렇다면서요. 예, 이제 전국의 이제 범위로 들어가는데 지역 단위로 움직이는 건 초등학생들. 초등학교? 예, 초등학생, 중학생,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해도 이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급증을 하면서 이게 아이들이 그 단지에서 차를 안 만나고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거에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한참 이제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 범죄도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도 많고 범죄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안전하게 이제 통학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좀 그 집값을 더 많이 지불을 하더라도 이렇게 선호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아주 그러니까 같은 학군 안에서도 심지어 단지 비슷한 단지들이 쭈루룩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랑 비슷하게 아주 그냥 그 보행으로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그 아파트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근데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언제부턴가 나타나는 게 대단지 아파트에는 반드시 어떤 학교가 신설이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규정이나 뭐 이런 게 있었던 게 거예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이게 5천 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뭐 그 유치원이나 아니면 어린이 놀이터를 갖다 꼭 지어야 되고 뭐 이런 그 규정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교육청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국민학교가 한참 모자랐잖아요. 우리나라에 예전 국민학교, 초등학교. 요즘은 초등학교 한참 모자랐을 때 그때 이제 그 기준안을 갖다 제시를 많이 합니다. 규칙으로. 인구 몇 가구 이상일 때는 국민학교 하나씩 만들어 달라. 왜냐하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좋죠. 기부 찬압 그때 기부 찬압으로 예, 한번 택지 개발해서 이제 그 헌법 소원까지 갔던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교육청 입장에서는 좋은 게 인구가 급증을 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영역을 갖다가 그 영토라고 하는 국민학교 부지를 갖다 하나씩 이제 예산을 갖다 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국민학교가 하나 생기면 교장도 생기고 교감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막 이래가면서 인구 급증할 때 제일 그 행복한 그 공무원 사회는 이제 교육 분야입니다. 아, 그렇네요. 예, 이제 다음에 이제 또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리겠지만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그 국민학교, 초등학교 학교 부지를 갖다가 이렇게 제공하는 공공이 제공하는 그러한 그 규칙이나 규정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합니다. 근데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점잖게 표현하면 아파트가 언제부터 자산 증식 수단이 됐느냐?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언제부터 투기 대상이 됐느냐? 언제라고 봐야 돼요? 처음부터 투기 대상이었죠.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이든 아니면 뭐 아주 그 콩 하나만한 이렇게 그냥 단 월세방이든 주택 부동산이 투기가 아니었던 적이 없죠.
아 그래요? 예. 옛날에도? 예, 아주 옛날에도. 예. 부동산은 갑자기 목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터가 달라지고 그다음에 완전히 상전벽해하는 일들이 계속 생기니까 잠재성이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그 가능성이 조금만 있다라고 하면은 네. 돈 싸들고 다니면서 그냥 그 투기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었죠. 복부인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 그 7, 80년대 예, 그 용어 예.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예, 그렇죠. 그 전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그러면 예. 이거는 면면한 전통을 자랑하는 네, 현상입니까?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투기 대상이 아니었던 적이 거의 없죠. 투기가 불가능한 시대가 있었을 뿐이지. 오히려 예. 언제였어요, 그게? 물가가 하락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좀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집값이 안 오르기도 하죠. 네. 10년 넘게 안 오르는 지역도 굉장히 많았으니까. 그래요? 예, 오히려 떨어지기도 하고 예. 상투 잡는다고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부동산은 그 부침이 있지만 경기 자체는 부침이 있지만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투기 대상이죠. 돈만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게 굉장히 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자산과 관련돼서는 이게 이제 튜올립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는 버블 경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소득은 갑자기 내가 많은 소득을 갖다가 얻을 수가 없어요. 네. 일을 갖다가 어느 순간 생산성이 갑자기 높아지지 않는 이상. 확 뛰지는 못하죠. 예. 근데 이제 자산은 그냥 그걸 먼저 점에 놓기만 해도 예, 나중에 우연치 않게 폭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있으니까 네. 예, 언제나 투기 대상에 그 쉽게 노출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뭐 계속되어 왔던 현상이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도시의 주택 주로 예. 아파트를 중심으로 좀 한번 그냥 쭉 훑어보는 좀 시간을 가졌는데 아마 주택 관련해서는 이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예. 워낙 관심이 큰 분야이기 예. 때문에 좀 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정밀하게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획 시리즈 5부작 도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일요일 기획 시리즈 도시 이야기 임동근 교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전 1부에서 도시의 주택, 아파트를 중심으로 어떤 변천 과정을 거쳐왔는가를 후다닥 짚어봤는데요. 예, 그렇죠. 한국 현대사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현재와 미래에 좀 그 예. 방점을 찍고 좀 더 정밀하게 봤으면 좋겠는데, 자 지금 이제 인구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지 예. 않습니까? 일단 고령화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예.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있고 예. 이것이 주택에 미치는 영향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굉장히 큽니다. 예. 예. 그래서 1인 가구가 이제 40%까지 지금 올라갔으니까 거의 예, 앞으로 이제 50%까지 이제 치고 들어갈 텐데 네. 예. 그러면 이제 큰 집들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나 생산성이 높은 대도시들, 세계 대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작은 집들, 원룸이라고 하는 그런 수요가 확실히 많습니다. 외국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자유주의 붐이라고 해서 이제 확 바뀔 때, 그러니까 갑자기 세계의 젊은이들이 그 세계의 대도시로 몰릴 때, 그럴 때 이제 비슷한 현상들을 겪어가지고 큰 집들을 많이 짜겠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한 방 3개짜리 집을 갖다가 그 방 하나씩 해가지고 이제 그 2집으로 만드는 것들이 유행했던 적이 이제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도 특히 도시의 주택은 갈수록 소형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세요? 예, 근데 소형화될 수가 없는 구조가 너무 많습니다. 외국은 이렇게 그 아파트먼트 공동주택 자체가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단지가 아닌데 몇 평형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집마다 다 다르고 건물이 쫙 붙어 있거나 예, 예, 그렇죠. 역사도 굉장히 다양하고 집집마다 다양하고 그래서 집을 보러 가면은 실제로 가보기 전까지는 어떤 집이 나올지 모르는 그런 집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30평대야, 뭐 32평이야, 3평이야, 그리고 현대가 지었어, 삼성이 지었어 그러면 바로 평면이 나옵니다. 머릿속에서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획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나뉘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근데 그 제가 애청하고 있는 MBC의 구해줘 홈즈 예. 해외 편을 보면 우리나라 아파트하고 구조가 비슷한 것도 꽤 있던데요. 예, 그렇죠. 예, 동구권 같은 경우는 특히 많습니다. 헝가리라든지 루마니아라든지. 그래요? 예. 옛날 주공 아파트는 거의 동구권 도면이랑 비슷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회주택에 있는 아파트먼트 주택이랑 비슷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국민주택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예. 분양 기준으로 뭐 32평. 예, 27.4평. 그러니까 5평. 예. 그렇죠. 예. 근데 이것도 이제 그러면 이제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필요가 없어지는 시대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히려 최저 기준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래요? 예, 잠깐 나왔던 것처럼, 그러니까 최소 평형 기준이 나오거든요. 네. 예, 그게 이제 처음 나오기 시작한 거는 뭐냐면 70년대 중반부터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그래서 뭐 한 사람 1인 가구로 해가지고 아파트를 갖다 공급을 할 때는 몇 평이어야 되는지. 최소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인간적으로 사람 살 수 있다. 바로 그 지점인데 예. 거꾸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출산이 심해지고 이러는데 예. 언제까지 인구 팽창 시대의 어떤 평형 기준 이런 걸 가지고 볼 수 있느냐. 오히려 최적 개념으로 예. 접근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고시원이 주택인가 아닌가라고 봤을 때 고시원은 주택이 아니거든요. 법적으로는. 예, 뭘로 돼 있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숙박 시설입니다, 그냥. 예. 그래요? 예, 잠시 이제 생활할 수 있는 주거 주택은 아니지만 거주할 수 있는 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튼 교수님 진단으로는 갈수록 주택이 소형화되고. 예, 소형화되는 게 이제 위험할 수도 있고 이제 예.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옳고 그런 건 빼고 예. 추세는 그렇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요? 예, 근데 이 소형화되는 것들이 이제 뭐랑 같이 되는 거냐, 사회 문제가 얽히는 거냐면 1인 가구 고령. 그렇죠. 고령자 1인 가구의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의 45%가 40% 정도가 그러니까 앞으로 한 20년 뒤면은 65세 이상이거든요. 60세 이상이 반 이상입니다. 환갑 지난 사람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반이 이상이 되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커플로 같이 살 수 있으시면 굉장히 행복한 거고 네. 먼저 사별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예, 어떤 이유로든 아무튼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 그럴 때 이제 그분들을 위한 주택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있는가? 예, 요양시설이든 아니면 그 개인 주택이든 요즘 나오는 실버타운 이런 그건 이제 예. 돈 많은 분들로 한정이 예. 되는 건가요? 예, 근데 그러니까 지금 산술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을 위한 그런 분들을 위한 주택을 공급을 계속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데 그 어떤 집들을 깨서 그런 형태로 만들 것이냐.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뭐 다세대 다가구를 그렇게 갈 거냐, 아니면 아파트를 그렇게 갈 거냐, 뭐 아무튼 다양한 형태로 이제 바꿀 겁니다.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 상은 아직은 없습니까? 아, 정책적으로? 정책적으로도 시도를 몇 개 있죠. 예.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저출산 고령화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게 이제 법정 계획이 되면서 계속 지금 이렇게 짜고 있으니까 네. 시도는 하지만 이걸 뭐 정부 돈으로 할 거니 아니면 민간 투자를 할 거니 민간 투자를 유도를 할 건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생각할 거리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과연 국민주택기금을 갖다 헐어서 그쪽으로 돌려야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럼 교수님이 보시면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회주택 그 2.0 세대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사회주택이라고 해서 이제 그 공급을 본격적으로 공공 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간 위주로 갈 경우에는 공공 이제, 임대주택이나 이런 거 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고령자 친화주택이 될 수도 있고 예. 지금 임대주택 중에서 고령자 친화 임대주택 뭐 이런 형태로 개발이 될 수도 있고 네. 근데 그 그냥 뭐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노인분들만 다 한쪽 아파트 단지에 몰아놓는 거는 그 지금의 임대 아파트 못지않게 좀 문제도 많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그걸 사회 통합 개념에서 세대 통합 개념까지 넓혀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고민들은 아직까지는 잘 못하고 계시죠. 아주 정책적으로는 좀 성숙돼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근데 20년 안에 해야 됩니다. 그렇죠. 고령화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예, 20년 안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 1인 가구가 많아지는 데에는 주된층이 또 청년층도 있잖아요. 예, 청년층도 있는데 예, 그 결혼을 늦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는 별로 이렇게 고민을 안 하는 게 결혼을 늦게 할 뿐이지 같이 사는 걸 늦게 사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1인 가구다라는 그 범주 안에서 이제 청년과 관련된 1인 가구를 이제 상정하는 거는 좀 이렇게 유보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봐야 되는 거죠. 우선순위는 아니다. 오히려 이제 노인 1인 가구 예. 이게 이제 가장 급한 문제. 예, 좀 우선되는 사회 문제가 됩니다. 이거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됩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형태가 전세라는 거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전세가 이렇게 나타났을까요? 이것도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 이제 전세를 갖다 제가 처음 소개한 게 이제 2002년인가 3년인가 아무튼 그때 이제 그 발표할 자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설계를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역사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외국인인데? 예.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잠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진짜? 예. 이게 대세가 아니었을 뿐이지 예. 말을 들으면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월세를 안 받고 보증금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
이거는 보증금 받고 월세가 거의 기본이기 때문에 월세를 갖다가 2년 동안 안 받는 거 아니야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금방 이제 이해가 됩니다. 아, 외국에도 있긴 있었다는 얘기는. 예. 보증금과 월세인데 월세를 갖다가 아주 대폭 깎아주거나 아니면 안 받는다라는 것들에 대한 제도가 일시적으로 존재는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존재했잖아요. 예, 그렇죠. 오랜 기간 아주 임대주택 모델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동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집값 상승이죠. 그것 때문에.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갭 투자라고 하는데 갭 투자를 하지 못하게 되면 전세를 갖다 굳이 낼 필요가 없죠. 네. 예. 집주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집을 갖다가 안 사도 되는 건데 그냥 괜히 이 갭 투자 때문에 이제 투기랑 같이 비슷하게 연결이 되는 건데 예, 집값 상승이 워낙 빠르니까 이제 예. 전세로 가도 이득이었던 거죠. 그럼 혹시 전세라고 하는 현상이 예. 아까 이제 그 부동산은 자산 증식 수단이 계속 그거였다고 했는데 이거하고 연동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게 봐야 되는 예, 겁니까? 만약에 정부가 규제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예, 굉장히 싸게 집을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예를 들면 지금 1억짜리 집이 곧 2억 될 건데 그렇죠. 전세를 갖다 8천 받아서 2천만 원만 받으면 그렇죠. 차액이 1억 2천이 되기 때문에 적은 돈을 가지고 예. 집을 만들고 차익 실현하고 예. 빠질 수 있는. 예. 그래서 집값 상승 시기에는 전세 끼고 산다라고 하는 그 예. 예, 지금 전세로 이제 빚을 지고 사는 그런 그 구매 방법이 되게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전세라고 하는 것들이 보편화됐던 데는 혹시 금리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 있습니까? 네, 그거는 조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금리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거든요. 네. 예, 근데 그건 2000년대 이후는 그렇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요? 예, 금리도 무지막지했던 시절도 많잖아요. 제형주택 27.8%뭐 이런 것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이제 그 금리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았죠. 그래요. 예. 그러면 전세 얘기하면 최근에 났던 전세 사기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그 설계를 한번 해볼게요. 예. 예. 선생님 1,000만 원만 저한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네. 예, 이제 전세 끼고 해가지고 이제 4천만 원짜리 집을 이제 하나 사요. 전세 끼고. 예, 4천만 원짜리 집을 사면 4천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4천만 원을 갖고 또 이제 또 대출해서 또 하나 살고 하면 한 계속 불려 나가기 시작하고 대출까지 받는다. 거기다가 그러면은 이제 한 1억만 갖고도 한 15채, 20채를 갖다가 이제 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예. 가격 오를 걸 기대하면서 그쵸. 말 그대로 이제 갭 투자. 예. 예, 그걸 갖다가 이제 대규모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조직력으로 가면 시장 자체의 시장 가격을 갖다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웬만하면은 독점적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업도시 바로 옆에 전세 다세대 주택 전세 같은 경우에 이제 몇 세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갖다 공급량을 갖다가 다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 갖고 이제 돈을 쉽게 벌 수 있으니까 이제 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전세 사기 사건이라는 게 이제 처음에는 갭 투자를 하다가 어디서 하나 펑크가 나면서 예. 도미노로 이제 이게 나타나면서 예. 결과적으로 전세 사기로 되는 경우가 있고, 예. 근데 이걸 보다가 어떤 인간들은 예. 아예 작정을 하고 예. 사기칠 생각으로 그렇죠. 전세 사기를 벌인 경우가 또 있고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수익률이 높은 곳에는 항상 범죄 유혹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작은 돈으로 굉장히 크게 할 수 있다라고 네. 하면 솔깃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 확인은 못 해봤지만 지하철 같은데 보면은 소액 투자하실 분 해가지고 요만한 명함들 잔뜩 있잖아요. 뭐 1,000만 원 불리불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십시일반으로 자금을 동원을 해가지고 기획 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터전들이 되게 높았죠. 우리의 도시주택은 지금 그냥 일반적 아파트로 딱 단정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 해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좀 극단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네. 선호를 보통 그 문화마다 다른데 그리고 종교마다 다르고 문화마다 다르고 세대마다 다르고 다 달라요. 예.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좀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주택이죠. 이거 가족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보다 외국이 훨씬 더 셀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아이와 같이 캐치볼을 하는 게 꿈인 그런 미국에 있는 작은 가정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 자녀들이랑 같이 여행도 다니고 모두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 굉장히 이제 그 높은 가치로 선호도로 이제 그 삼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주택이 아파트 같은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주부들 입장에서도 아파트가 그러니까 집에만 계속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파트가 좋다 안 좋다 갖고 많이 갈려요.
주부들은 보통 아파트 선호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그렇죠. 외국은 우리나라처럼 편의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아, 똑같은 아파트라 하더라도. 예. 아, 예, 우리나라는 아파트라고 하면은 서양이랑 비교가 안 되고요. 아파트 단지라고 해야 됩니다. 커뮤니티 시설도 있고. 뭐. 예. 그러니까 저희가 좋아하는 우리나라가 좋아하는 거는 아파트 단지였던 거지 아파트 자체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그 안에 이제 보행로도 좋고 이제 뭐 체육시설도 있고 예, 이런 식으로 공공 서비스를 갖다가 대신해주는 공동으로 이제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들 이런 것들과 같이 있는 아파트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거지 아파트 주택 자체만은 아니죠. 근데 해외 그 유명한 대도시들 예를 들어서 중국의 상하이라든지 예. 상하이 같은 경우 아파트 엄청 거 예. 있지 않습니까? 지었고. 예, 뭐 라오스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가서 지었죠. 예. 우리나라에서 지은 거예요. 예, 베트남, 라오스 이런. 그럼 데는, 거기는 예. 동인이 뭐예요? 그러면? 아니, 거기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아파트 아파트 단지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수출된 거예요? 예, 아파트 단지 수출 엄청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전통적인 대도시 뉴욕이라든지 거긴 불가능하죠. 아파트. 거기는 불가능하죠.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거기도 도시로 유입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그들은 어떻게 그럼 수용이 됐습니까? 그 굳이 이제 형태를 비슷하게 한다면 우리나라 다세대 주택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 게? 예. 아. 예, 공동 주택이긴 하지만 굉장히 작은 아파트들, 조그만 집들. 그래서 이런 이제 것들. 거의 저기 뭐냐면 집이 원룸이 다닥다닥 예. 많이 붙어 있는 뭐 영화나 그런 것도 이런 걸 있고, 보면 예, 그건 연립주택형도 있고, 예. 예, 다세대 주택형도 있고 그렇게 돼 있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 다세대 주택형이 굉장히 유연하게 공급량을 늘리고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왜요? 그 개별 그 집주인들의 욕망에 따라서 방이 4개가 6개가 되기도 하고 막 하는 거잖아요. 새 하나라도 더 넣으려고 짜개고 넓히고 안 되면 또 상가로 돌렸다가 뭐 예, 뭘로 예. 했다가 이런 그 개인들 각각이 돈을 벌기 위해서 주택 형태를 끊임없이 바꾸거든요. 좋게 말해서 유연성입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요? 예. 나 하수도 치기도 하고 예,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하면서 예. 보통은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인들이 많이 있어서 예. 시장에 사인만 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형태로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조절을 많이 했었죠. 그래요? 예. 일본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중심이잖아요. 단독주택 플러스 이제 그 다다미방이 있는 아주 작은 연립주택들. 우리나라 다세대랑 비슷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는? 거기는 아파트로 가려고 했다가 예. 비슷합니다. 아파트로 형태로 뭐 다마신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짓기도 하고 막 이랬으니까 지진이 제일 크고요. 그 요인이 있겠구나. 예. 위로 너무 높이 올리는 것들에 대한 부담. 그러다가 이제 그 지진과 관련된 내진 시설이 이제 좀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일본도 도쿄도 이제 맨션이라고 하는 고급형 빌라들이 이제 만들어지죠.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한 10층, 15층 계속 올라가기도 하고 합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획 시리즈 5부작 도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근데 그러면 미래의 도시주택 예. 내지 미래의 아파트는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게 이제 외국이랑 비슷하게 될 건지 아닐지가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요. 첫 번째로 단지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고유하게 겪는 이제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요? 예, 단지에서 관리비가 안 들어오기 시작한다. 관리비 체납. 예. 예, 아직까지 그런 얘기들은 별로 안 들어보죠. 관리비가 그렇죠, 체납됐고 그렇죠. 뭐 하고 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없는데 만약에 관리비 체납이 전체 주민의 전체 세대 수의 10% 넘고 20% 넘고 막 이래 버리면 그러면 갑자기 관리 수준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건 보통 경제 파탄 보면 이럴 때나 나타나는 현상 근데 아닌가요? 이제 단지별로 이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단지 관리비 체납의 문제가 아니라 빈집일 때 예, 그렇죠. 예, 아파트 지금 이제 공실률이 뭐 10% 넘어가는 데가 이제 그 전국적으로 나오는데 그렇죠. 예, 그렇죠. 아파트 단지가 공실이 많아진다라고 하면은 관리비를 이제 집주인들이 내야 되는 거거든요. 미분양이 많고 막 이래서. 예, 집주인들이 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세입자가 안 내고 이제 집주인이 대신 내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예. 그래서 큰 평형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뭐 주상복합은 뭐 관리비가 200, 300대니까 뭐 거기는 워낙 부자라고 쳐도 예, 월세 뭐 4, 500도 있습니다. 이제 예, 아무튼 관리비가 이렇게 높은 거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 이제 10만 원대, 20만 원대 아파트들이 이제 집이 만약에 공실이 나온다. 세입자를 못 구해서 뭐 1년 동안 공실이다라고 하면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 임대료를 버는 것보다 전세로 해서 이자 받는 것보다 내가 관리비를 갖다가 빈 집으로 있을 때 관리비 내는 게 더 비싸진다.
라고 하면 팔고 싶겠죠. 그러겠죠. 예. 앉아서 돈 나가는 거니까. 예. 이제 그 순간부터 이제 아파트 단지의 특정 아파트 단지의 이제 역사가 미래가 결정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실이 없이 끊임없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집주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의 투자를 해야 되는가? 이 투자가 과연 은행이나 아니면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 나은가? 네. 이런 식의 이제 생각들을 좀 복잡하게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고민들이 이제 슬슬 많아지는 단지들이 생깁니다. 예. 그걸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산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고 이제 사회 문제도 같이 연결될 거고 그렇습니다. 이런 그 현상들이 어디서부터 만들어질까, 어디서부터 발견될까라고 하면 이제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부터 해가지고 이제 쭉 올라오겠죠. 그렇죠. 예. 근데 수도권으로 한정하면 아파트 불패시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수도권은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 외국인이 뭐 부동산 예. 뭐 특히 뭐 예. 중국인들이 뭐 하네 뭐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인들이 이제 많이 했던 건데 2000년대 초반에 왜냐하면 5집만 모여도 파리의 집 한 채를 갖다가 빌리거나 살 수가 있다라고 하면 투자로 괜찮거든요. 공유 주택입니까? 예, 한 사람이 이제 대표로 사든 5명이 사든 해가지고 사 놓으면 어차피 식구들 다 딸리면 한 30-40명 되는데 30-40명이 둘둘둘 해가지고 놀러만 가도 한 달에 한 번씩만 그러니까 한 달씩만 있어도 충분히 이게 호텔비보다는 싸게 치거든요. 쉽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가구가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 휴양지, 예. 뭐 제주도나 예. 이런 데가 집을 하나 사가지고 예. 돌아가면서 예. 이제 휴가를 가고 이런다 예. 이 개념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 세계 중상층들이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이제 유럽이나 이 중상층들이 대도시 아주 치안도 좋고 그다음에 관광도 자주 가는 그런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택 수요와 그러니까 주택을 사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수요가. 그래요? 예. 근데 그 반열에 이제 서울이 올라가니까 이제 서울은 그 정도로 매력이 있는 도시가 돼버렸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러면 예. 외국인이 서울에 주택을 산다는 게 그런 용도가 꽤 있어요? 예. 예. 그래요? 예, 뭐 물론 이제 그 빌라나 이런 쪽을 사는 분들도 있고. 예. 그래서 요즘 뭐 한국이 뭐 되게 화제고 뭐 한류 예. 이런 것 때문에 한번 경험도 해보고 싶고. 예. 그래서 몇 사람이 모여서 서울에 주택을 산다. 예, 이제 보통 이제 뭐 파리, 런던, 베를린, 뭐 기타 등등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수요들이 쭉 있었는데, 예. 그 수요가 잠시 멈칫했었습니다. 에어비앤비 때문에. 예. 예, 잠시 이제 있었다가 이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미래상을 그린다면 또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자, 노인들이나 돈 없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상주를 못하고 생활은 하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탑골공원 앞에 계신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서울에 안 사시지만 와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시고 최근에 이제, 좀 바뀌었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뭐 이게 그런 문화가 이제 그 도시의 미래를 굉장히 많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랑 같이 연결되냐면 교통이랑 같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청소년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청소년 대중교통 가격을 엄청나게 공공이 지원을 해준다라고 하면 이 친구들은 멀리 사는 사람들도 계속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으니까 도심이 이제 활력이 생기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그게 끊기면 그러면 서울 안에 살고 싶어 하겠죠. 그러면 작은 방이라도 구하려고 할 겁니다. 네. 또 하나는 그 주택 안에서 내부로 보면 평수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 안에 어떤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변화사항이 있을까요? 뭐 오피스텔을 한참 분양하려고 할 때 이제 도시명 생활주택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이제 풀옵션으로 하려고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장기로 거주할 사람이 아니라 단기로 거주를 할 경우 몸만 들어오세요, 뭐 이런. 예, 뭐 세탁기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다 부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도시에 체류하는 그러한 그 기간에 따라서 그 주택 공급에 대한 그 퍼니처라고 하는 그 시설들이 달라지죠. 옛날에는 집 사면 일단 장롱부터 사갖고 들어갔는데 지금은 장롱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예, 도시의 젊은 층들이 장기로 거주하지 않고 단기로 계속 이사를 다닌다라고 하면 계속 옵션이 딸려 있는 그런 그 집들이 굉장히 그 유용하게 쓰겠죠. 결국은 도시의 주택이라고 하는 게 인구 구조의 변화, 그다음에 생활상의 변화 따라간다. 예, 도시의 성격, 도시의 발전 방향 이거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른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면 우리의 도시 주택은 지금 큰 전환기에 와 있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5년와 10년마다 지금 한 번씩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